와플 같이 드실래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자전거 와플 가게 준비했습니다. 화자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어느 날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장사를 해보기로 마음먹는데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나가는 저 넓은 대로에서 스스로 등을 돌리죠. 그렇다고 결국 삐딱한 왕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인 비판자이며 생활예술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은 이야기지만 작은 삶 그 자체만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이 충만할 수 있음을 작가 특유의 담백한 문체로 꾸밈없이 담아낸 소설입니다.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자전거 와플 가게 고소미. 내게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장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누군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내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어째서 안 되는 거지? 라고 내가 물었던 기억이 난다. 보통은 말이야. 그가 대답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자전거를 한 대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그가 계속 말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구나. 나는 수긍했다. 정말 그렇다. 옳은 말이다. 어쩌면 나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남들과 같은 회로를 따르지 않고 좀 더 먼 길을 선택해 훨씬 복잡한 결과를 출력해내는지도 모르겠다. 나로서는 심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타인에게는 종종 눈살을 찌푸릴 만큼 복잡한 것이 되곤 하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그건 그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어찌됐건 혹은 아무튼 내게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어느 날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장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뿐이다. 더없이 맑고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혼자 있을 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밖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좋다. 그들과 어울리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마냥 좋다. 그저 그 속에 있는 것이 좋다. 아마도 늘 그랬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일요일에는 일요일의 분위기가 있다.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일부러라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하다못해 공원을 거닐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물건을 사거나 심지어 자전거라도 탄다.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거의 20년 만이다. 처음 자전거를 탄 것은 10살 무렵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몇 번씩이나 넘어져 팔꿈치며 종아리에 상처가 났다. 큰언니는 말했었다. 놓지 않을 테니 걱정 마. 놓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지만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나 보다. 곧 뒤를 돌아보았으니까. 언니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안 순간 내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꼬꾸라졌다. 무릎이 까졌지만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웃었다. 20년 만인데도 자전거는 잘 굴러갔다. 호수에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내 자전거 바퀴에도 부딪혔다. 이슬방울처럼 작고 샛별처럼 반짝이는 빛의 입자가 공원의 자전거길과 잔디밭 위를 떠다녔다. 10월의 상쾌한 공기는 소리도 없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자전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사는 100가지도 넘는다. 그러니까 요는 그렇다. 웬만한 것은 무엇이든 팔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자전거 가게는 와플 가게다. 우선 큼직한 바구니를 하나 매달아 그 안에 필요한 도구들을 싣고
공원이나 학교 앞으로 간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이용해 맛있는 와플을 구워 팔면 되는 것이다. 왜 하필 와플이냐면 내가 와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와플 가게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갈 만한 철제통을 마련해 그 안에 휴대용 번호를 넣어두고 와플펜을 올려놓으면 된다.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를 주렁주렁 걸어놓는다. 빨래집게를 사용하면 편리하겠지? 집에서 미리 만들어 온 반죽은 예쁜 주전자에 넣어 준비하고 뜨거운 와플을 꺼낼 때 사용할 집게와 와플을 감쌀 종이 호일과 냅킨은 작은 바구니에 넣어 매달아 두면 된다. 대형 커피포트는 배낭에 넣어 메고 이동하기로 했다. 작은 나무 의자도 필요한데 이것은 접이식으로 만들어 배낭에 끼워 넣고 다니면 될 것이다. 이 나무 의자는 대형 커피포트 등을 놓아두는데 요긴하게 쓸 것이다. 아무리 커피지만 먹을 것을 얻은 포트를 바닥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꼬박 일주일을 보냈다. 설계도부터 출발했다. 이까지 자전거 행상에 웬 설계도까지 등장하느냐고 면박을 받을 만도 하지만 나는 꼼꼼한 성격이라서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서 꼼꼼하지 않게 하기가 꼼꼼하게 하기보다 더 힘들다. 전에 그림 그리는 일을 했기에 그림은 잘 그리는 편이라 자전거 가게 설계도쯤은 쓱쓱 그려냈다. 설계도를 잘 그려놓으니 설계도에 따라 일정이 알아서 정해졌다. 우선 나무 의자를 구하러 다녔는데 내게 딱 맞는 의자가 없어서 차라리 만들어 볼 요량으로 근처 목재상을 찾았다. 그곳에서 질이 무척 좋아 보이는 나무를 구해가지고 설계도대로 잘라달라고 부탁해 집으로 가져와 주번들에서 온갖 실수를 다하며 만들었다. 경첩을 거꾸로 박는 바람에 다시 뜯어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결국에는 훌륭한 나무 의자가 탄생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기뻐서 한참 동안 깡총깡총 뛰었다. 그 다음은 커다란 바구니. 생각보다 바구니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빨래 바구니로 사용할 만한 큰 바구니를 인터넷에서 발견했다. 주문한 다음 날 바구니가 배달되었다. 대형 커피포트와 와플펜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남은 일은 종이컵과 종이상자, 냅킨 등의 로고를 박는 것. 하루 종일 로고 디자인을 하느라 저녁도 컵라면으로 때웠다. 흘림체로 자전거 와플 가게라고 써봤다가 자전거 그림을 글자 사이에 그려넣기도 해보고 방바닥을 또르르 그러고는 원 모양 안에 모든 글자를 다 걷어보기도 했다. 그러다 짜증이 나서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 시계를 노려보다가 문득 와플로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려놓고 보니 로고치고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귀여워 보였다. 나는 걸작이라도 완성한 화가처럼 환희에 들떠서 냉장고에 딱 하나 남은 캔맥주로 혼자 축배를 들었다. 다음날 인쇄소에서 종이컵과 종이상자 등을 찾아왔다. 나만의 로고가 박힌 내 가게의 아이템들. 이렇게 외부적인 준비가 끝나자 중요한 과정이 남았다. 맛있는 와플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와플 반죽을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사다가 쓰고 싶지는 않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와플 가게니까 나만의 특별한 맛이 필요하다. 건강에 나쁜 재료는 넣지 않고 집에서 만든 것처럼 질리지 않는 맛의 와플을 만들고 싶었다. 비아네처럼 마법의 초콜릿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가게에 와서 와플을 먹는 사람들이 맛있는 와플 덕분에 잠시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런 거창한 동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거의 5주 동안이나 와플 반죽과 씨름을 했으니까.
5주가 지난 어느 날에서야 겨우 내게도 기적 비슷한 일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만드는 사람도 전혀 질리지 않고 매일 먹어도 실증나지 않을 것처럼 맛있는 와플 반죽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비밀이 있었다. 반죽에 들어가는 계란에 럼주를 넣는 것이다. 럼주는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불에 올려 설탕을 넣고 졸이듯이 끓인다. 설탕 대신 이 시럽을 넣으면 느끼한 맛이 사라져서 좀처럼 질리지 않는다. 와플에 바르는 크림은 신선한 것이 생명이므로 매일 아침 거품을 내 꼭지가 달린 소스병에 넣어 준비한다. 사과잼도 직접 만들기로 했다. 사과잼은 만들기도 간단하고 잘 상하지 않으므로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 두고 써도 된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다.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커다란 배낭을 등에 메고 반죽과 크림과 잼이 든 아이스박스를 자전거 앞바구니에 넣고 와플 기구 등을 넣은 큼직한 바구니는 뒤에 단단히 맨 다음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새벽바람이 냉정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나는 어깨를 고추 세우고 점퍼에 달린 모자 속에 얼굴을 묻었다. 버스 정류장 앞, 가게들이 늘비한 곳, 가게와 가게의 틈새에 자전거를 세웠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거리는 그리 붐비지는 않았다. 조금 어색했다. 그러나 나는 이름도 자랑스러운 자유 직업인이잖아.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접이식 나무 의자를 펼치고 기구들을 쓰기 편하게 늘어놓은 다음 바구니 틈새에는 작은 깃발을 꽂았다. 빨간 깃발에는 흰색 마커로 자전거 와플 가게라고 써넣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릴 적부터 가게의 간판이라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다. 5년 전쯤이었던가? 프랑스에 갔다가 파리의 뒷골목을 잠시 헤맨 적이 있었다. 시떼섬이 어느 골목이었는데 나는 그때 까미오 클로텔이 살았던 건물을 보고 싶어 생루이 섬으로 가는 중이었다. 이자벨 아자니의 까미오 클로텔 연기는 파리의 수많은 예술만큼이나 훌륭한 것이었다. 그녀가 연기한 것은 까미오 클로텔이라는 한 여성도 수혜당한 예술가도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갇힌 자유와 같은 그 무엇이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다. 자유주의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스승이자 연인이요 경쟁자인 로댕에게도 침범당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변형시키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만든 작품을 위해 기다렸다. 그녀는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분출되기를 기다렸다. 물이 차오르는 눅눅하고 차가운 아들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녀는 기다렸다. 그것이 말을 걸어오기를. 그래, 그런 것이 있어. 분명 그것은 반드시 예술가처럼 특별한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자신이 매우 평범한 인간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조차 크건 작건 반드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다만 그것을 내면에 가두어둔 채 분출해내지 못하고 세상에 자신을 맞춰나가고 있을 뿐이야. 나에게도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힘든 어떤 이상한 면이 있었다. 그것을 다중인격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자아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나로서는 그것이 딱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쩐지 그것은 나를 오로지 나만을 이끄는 어떤 중력 같다는 느낌이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그리고 그런 나를 바꾸지 못하는 한, 나는 절대로 남들과 같아지거나 남들처럼 생각할 수가 없다. 언제나 나는 그것과 타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택했다. 까미오 클로텔이 자신만의 예술을 택해 비참하게 죽어간 것처럼. 그녀가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영원히 번민하게 만든다. 아마도 그것은
일반적인 행복을 가리키는 길은 아닐지도 모른다. 방사선 모양으로 깔린 17세기의 돌바닥을 밟으며 까미어 클로텔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다음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어떤 광경이 내 눈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한 프랑스 여인이 어느 가게 앞에 사다리를 세우더니 막 올라가려는 참이었다. 그녀는 가게의 처마 밑에 작은 간판을 매달았다. 간판에는 파리르라고 쓰여 있었다. 장신구라는 뜻이다. 그녀는 곧 들어가 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것을 까미오 클로텔이 내게 보낸 메시지라고 느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었다. 그동안 내 안에 갇혀있던 정체 모를 그 무엇이 정녕 무엇인지를.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던 그것을. 나는 그때 이국의 단어로부터 갑작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장신구와 같았다. 목걸이나 팔찌처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벗어버릴 수 있는 장신구. 너무도 잘 벗겨지므로 그것을 벗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종족에 속할 정도다. 사람들은 그것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냉큼 그것을 벗어버린다. 사람에 따라서는 단일초도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싶은 순간을 참 많이도 겪었다. 어째서 너는 싫은 사람에게 싫다고 말하지 않니? 그렇게 우유부단하니까 그 사람이 널 의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세상에는 오로지 좋은 사람도 오로지 나쁜 사람도 없다. 좋은 점이 더 많거나 혹은 나쁜 점이 더 많거나 할 뿐이다. 힘들 때 나를 자꾸 이용할 생각만 하던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었다.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위선을 몰랐고 자신의 나쁜 점을 특별히 인식하지도 않았다. 그가 어느 날 내게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다 주었다. 길에서 주웠어. 예방주사 꼭 맞추고. 그는 한물간 록밴드의 기타리스트였고 연습 장소가 필요하면 내 널찍한 지하방에 와서 며칠이고 묵었다. 우리는 비교적 다정하게 지냈지만 그가 마약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그를 단번에 쫓아냈다. 다신 오지 마. 그러나 정말 그가 다시 오지 않았을 때는 너무 슬퍼서 고양이를 꼭 껴안고 일주일 동안 울기만 했다. 다 울고 나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다. 그가 선선하게 떠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내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고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 방식에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라하고 어두운 내 방은 그래도 내겐 나만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그 기타리스트는 그저 나의 파리르와 공존하는 파리르였는데 점점 그의 파리르가 나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건 일종의 오류였다. 나의 공화국에서 주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파리르를 걸칠 수는 없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경계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의 파리르는 위태위태하면서도 꿋꿋하게 그것만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나는 깜짝 놀라 자전거 앞에 선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뭔가 매우 불쾌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얼굴이 뻘개져 있었다. 나 이 가게 주인인데 지금 아가씨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 장사를 좀 해보려고요. 자전거 와플 가게라고 해요. 자전거 와플이고 뭐고 얼른 치워요. 네? 치우란 말이에요. 여자는 성난사자처럼 으르렁댔다. 알겠습니다. 말해봤자 알아들을 것 같은 인상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내가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여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조금 꾸물거릴 양이면
그녀의 목에서는 고장난 덤프트럭처럼 부릉 소리가 났다. 겨우 바구니를 자전거에 메고 있으려니 여자가 뭔가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앞치마에 손을 탁탁 털고는 엄마 손 부대찌개로 들어갔다. 공원 안은 먹을 것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 할 수 없이 사거리 건널목 근처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장사 준비를 했다. 그러나 곧 호각 소리가 났다. 교통순경이 다가와 불필요할 만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장 떠나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2번이나 더 쫓겨다닌 후에는 정말 장사를 포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리 강인한 정신력을 갖지 못했다. 나약하다고까지는 못하지만 꽤나 게으른 인간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까미오 클로테리 파리르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으려 애썼다. 그날 나는 아무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내 방은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방이어서 낮에도 어둠침침하다. 집에 들어오면 창문 맨 위에 달린 환풍기를 켠다. 공기가 썩 좋지 않아서다. 고양이는 이제 집에 없다. 기타리스트가 나가고 2달쯤 됐을 때 녀석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녀석이 파리르가 나의 그것과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조그만 밥솥에서 밥을 푸고 그 위에 3분 카레를 부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CD 플레이어에 장고 라인하르트의 크레이지 리듬을 넣었다. 경쾌한 집시 재즈가 흘러나왔다. 스스로 기분을 북돋워볼 양으로 고개를 까닥이며 박자를 맞췄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펴보았다. 와플 재료를 빼면 먹을 거라곤 뉴질랜드산 키위 2개가 있을 뿐이다. 키위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복슬복슬한 카키색 털이 그 안에 달콤하고 시큼한 알갱이를 감추고 있었다. 전자레인지가 집시의 탬버린 소리처럼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카레 그릇과 키위를 앞에 놓고 나는 잠시 기다렸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 스윙이 흘러나올 차례였다. 그 음악을 들을 때 밥이나 먹고 있을 수는 없다. 한 번이라도 그 음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영화 초콜릿의 조니 뎁이 이 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좋아하는 영화는 몇 번이고 다시 보는 참으로 지루에 빠진 습관이 있는데 그가 마이너스 스윙을 연주하는 그 장면은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볼 때마다 감탄하곤 한다. 물론 장고 라인하르트만큼 빠르게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장고 라인하르트만큼 기타를 빨리 치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한물간 로카스는 말해주었다. 크레이지 리듬은 그가 깜빡 잊고 두고 간 CD 중 하나였다. 아니면 일부러 두고 갔는지도 모른다. 그 정도는 반값으로 생각해도 좋겠지 하고. 초콜릿의 조니 뎁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장고 라인하르트가 생각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가 생각난다. 은바지를 낀 기다란 손가락을 펴보이면서 그가 말했었다. 장고 라인하르트는 나처럼 집시였어. 치, 당신이 무슨 집시라고. 비웃는구나. 그러는 너도 집시야. 우리는 누구나 다 집시야. 우리는 누구나 다 집시? 그렇구나. 장고는 18살 무렵에 카라반의 마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손가락 2개를 잃었어. 손가락을 잃고도 기타를 쳤단 말이야? 그래, 기타를 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주법을 개발했어. 서로 먼 코드를 쳐야 할 때 손가락이 없어서 그 사이를 칠 수 없다면 그 사이를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쳐버리자는 거였지. 그 음악이 숨이 찰 정도로 빠른 것은 그 때문이야. 잘린 손가락. 그것이 장고 라인하르트의 파리르였다. 드디어 마이너 스윙이 차례다. 마약 같은 중독성 있는 음악. 나는 어깨를 들썩이고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팔을 마구 흔들고 깃발처럼 고개를 휘두르며 장단을 맞췄다. 이 순간 삶은 힘들지 않았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조금 슬픈 것뿐이다.
음악이 끝나고 나니 카레라이스는 식어버렸다. 다시 데울까 하다가 그냥 먹기로 했다. 어차피 내게 카레라이스는 예술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니 그냥 먹기로 했다. 나는 미지근한 카레를 먹으면서 키위의 녹색 털을 주시했다. 만약 내게 다시 한번 고양이를 키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녀석에게 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 눈이 아주 예쁜 녀석이면 좋겠다. 카레라이스를 먹어치운 다음 키위를 깎아 주석이에 놓고 갈아 마셨다. 고양이가 생기면 키위를 갈아먹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9시 뉴스가 시작될 무렵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서둘러 환풍기를 끄고 창문을 닫아 걸었다. 블라인드도 내렸다. 내 방은 주인집 마당 안에 있어 거리와 직접 면해 있지는 않다. 창밖으로는 벽이 보일 뿐이다. 주인집과도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어 담을 넘지 않고는 이쪽 벽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밤이 되면 어쩐지 블라인드를 내리고 싶어진다.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면 현관입구로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나가보니 과연 층계로 흘러들어온 물이 현관에 고이기 시작했다. 현관문 밖에 배수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조금씩 고인다. 다용도실에서 커다란 소파 속 스펀지를 가지고 와 현관바닥에 놓아두었다. 너무 낡아서 버리게 되어버린 소파로부터 뜯어낸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물이 흡수되어 마루까지 올라오지는 않는다. 내일도 비가 오면 장사를 쉬어야 하잖아. 나는 누군가에게 말했다. 10시까지 TV 앞에서 미적거린 후에야 욕실로 들어가 목욕을 했다.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자정이 넘을 때까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플라톤의 향연이었다. 지루한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올까 해서 선택한 책이었으나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책이 예상외로 재미있어서 오히려 잠이 싹 달아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얻는 사람이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참으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군요.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고 말았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을 얻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이 언제나 동일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가려내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랑은 보다 큰 전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랑엔 다른 이름을 붙이고요. 그렇게 사용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포이에시스는 넓은 의미의 말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창조는 아주 여러 가지 형태를 갖지요. 어떤 사물을 존재하지 않던 상태로부터 존재하는 상태로 옮겨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포이에시스라 부를 수 있고 그에 따른 기술과 그 과정도 포이에시스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포이에타이, 즉 창조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포이에타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들로 불리며 모든 분야 중에서 한 분야, 곧 음악과 운율을 다루는 분야만을 포이에시스라 부릅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개념으로서는 사랑은 성과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전능하고 포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사랑이나 육체적 용명에 대한 사랑이나 지혜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반쪽이나 전체에 대한 요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손이든 발이든 몸의 일부분이 병들었다고 믿으면 서슴지 않고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선한 것이 그들에게만 있고 악한 것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각별히 자기에게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선한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은 선한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럼요. 비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새벽 1시였다. 나는 어느새 소파에 누워 있었다. 책을 덮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 책을 가지고 침대에 들었다가는 밤을 새고 말겠다. 꿈속에서 나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푸른 빛의 옷을 입은 플라톤이 한 손에 양피지로 만든 책을 들고 다가왔다. 궁금한 점이라도... 나는 멍청하게 서서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옥빛의 비둘기가 둥근 창문을 통해 날아가는 것을 무심하게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에 장신구가 있군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자 현자는 맑은 샘처럼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굴 속의 중류석에서 물이 떨어지듯 투명한 울림이 있었다. 물론 당신과 약속한 곳으로 가는 거지요. 스펀지를 들어올리자 바닷물을 머금은 해면처럼 묵직했다. 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덕분에 빗물이 마루 위로 범람하지는 않았다. 가지고 온 대야에 스펀지를 넣은 다음 욕실로 가져갔다. 나중에 치울까 하다가 집에 돌아와 저 더러운 스펀지를 또 봐야 한다는 불쾌감에 당장 해치우기로 했다. 세제를 넣고 빤 스펀지를 빨랫줄에 널었다. 담벼락과 내 방 창문 사이의 작은 마당은 나 혼자 서 있기도 좁을 정도지만 빨래를 널기에는 요긴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파란 쪽대문을 열고 이 작고 길쭉한 마당을 가로질러 계단을 3개 내려오면 내가 사는 공간이 나온다. 이 집에 산 지는 3년째다. 2달 전에 재계약을 해서 앞으로 1년 10개월 동안 더 살 수 있다. 이 집에 살기 전에는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 새들어 살았다. 수입이 좋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해직당한 후로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꽤 부담스러웠다. 집주인이 나가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이 공간이 제법 마음에 든다.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지하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와는 달리 이곳은 담장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 들어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나로서는 그게 참 좋았다. 웅크린 동굴 안에 사는 곰처럼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자전거 와플 가게를 생각해낸 것도 다 이 집 덕분인지도 모른다. 곰도 가끔씩은 동굴에서 나와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하니까. 오늘은 가게 자리를 잘 구해야 할 텐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잡동사니를 자전거에 싣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며 걷고 있는데 사거리로 나가는 골목 입구 담벼락에 한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였다. 그의 몸은 바싹 말랐고 얼굴은 커다랬다. 숱이 적은 머리는 양쪽으로 묶어 늘어뜨렸는데 그 모양이 꼬마의 얼굴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꼬마가 입고 있는 옷은 눈처럼 하얀 티셔츠와 은혜색 반바지였다. 어깨에 책가방을 메고 있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지금쯤은 학교에 있어야 할 처지로 보였다. 옆을 지나치려는데 꼬마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까만 눈이었다. 비록 그 애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추할지라도 그 눈동자만으로도 그의 존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순간 나는 생각했다. 그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굳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싫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내 와플을 먹어줄 수는 없을 게 아닌가. 넌 무슨 일이든 자기가 편한 대로만 생각하려 드는구나. 누군지 알 수 없는 그가 말했었다. 옳은 말이다. 그는 늘 옳았다. 나는 항상 틀리다. 기타리스트에 대해서도 그는 끊임없이 나를 나무랐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나는 늘 그의 방식에 맞듣자는 존재였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야. 그가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설득하고 노력했어야지.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가 있어? 그럴 거면 처음부터 받아주지를 말았어야지. 네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어떤 이유든 넌 그를 극복해야 했어.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배낭에서 나무의자를 꺼내 편 다음 그 위에 보온병과 아이스박스를 놓았다. 그리고는 자전거 뒷자리의 바구니에서 양철통을 꺼내 와플 도구를 늘어놓았다.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으니 당장 할 일이 없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마는 꼼짝 않고 내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꼬마를 흘끗 보았다. 꼬마는 내 눈길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딱히 나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은 선 채로, 한 사람은 앉은 채로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 출근길에 직장인 몇 명이 내 자전거를 흘끗보며 지나쳤다. 그들은 모두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딱히 와플을 먹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장사꾼에게는 가장 고역이다. 이윽고 몸부림칠 정도로 심심해진 나는 여전히 인형처럼 꼼짝 않고 옆에 앉아있는 꼬마에게 말을 걸었다. 와플 먹어볼래? 꼬마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얼굴에는 호기심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도 왜 아침부터 재수없게 함부로 말을 거냐는 식의 짜증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란 보기 드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만 했던 나는 와플을 만들기 시작했다. 버너를 켜고 와플팬을 달군 다음 주전자의 반죽을 흘려넣었다. 곧 중세 감옥의 창틀처럼 격자 무늬가 새겨진 뜨거운 와플이 구워졌다. 면장갑을 낀 손으로 뜨거운 와플 위에 크림과 사과잼을 재빨리 발랐다. 그것을 종이 호일로 감싼 다음 한 손으로 한참 동안 버둥거린 끝에 바구니에서 종이컵을 꺼내 보온병 꼭지를 어렵게 누르고 커피를 따랐다. 손님이 있으면 뜨거운 와플을 먼저 꺼낸 다음 커피를 따라주면 되는데. 나는 투덜거리면서 와플을 먹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보았다. 이런 골목에 서서 자전거의 장석거리를 주렁주렁 싸들고 나와 와플 따위를 구워 혼자 먹고 있으니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웃기는 장면이다. 무심코 옆을 보니 꼬마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약간 당황해서 좀 줄까? 하고 물었다. 꼬마는 그러고도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와플을 반으로 쪼개어 꼬마에게 건네주었다. 꼬마는 그걸 받아 나를 쳐다보던 것처럼 와플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겨우 한 입 베어 물었다. 꼬마의 반응이 궁금해진 나는 열심히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 물었다. 맛이 어때? 그러자 꼬마는 아무 말도 없이 먹다만 와플을 도로 내게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기가 막혔지만 할 말이 없었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남은 와플을 먹었다. 의욕이라는 게 사라졌다. 장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었다. 무엇보다 서러웠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큼 확실하게 거절당해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그랬다. 그게 이상했다. 처음으로 거절당한 느낌. 그것도 나 자신보다 더 우월한 어떤 장점.
까미오 클로텔이 예술가도 같은 나만의 파리르가 내 존재를 무시한 채 수면 위에서 표류하다가 검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만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내게 조용한, 그리고 어쩌면 최초의 좌절이었다. 파리르, 어떤 사람에게는 장신구에 불과하겠지만 내게는 그 장신구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지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만큼은 나 스스로 지켜냈고 아무도 감히 그것만큼은 모욕할 수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 언젠가 그가 말했다. 그는 비웃고 있었다. 넌 그걸 너만의 특별한 무엇이라고 명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억지일 뿐이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겐 집시만 있을 뿐이야. 그저 그뿐이야. 그게 넌 자신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은 집시야. 너처럼 멋대로 집시고 싶을 때 집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그렇구나. 옳은 말이다. 회사에서도 나는 경쟁에서 밀려난 가엾은 약자일 뿐이었다.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한 것이 결국 어리석은 일로 판명되었다.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 빠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눈치가 없는 인간이다. 나는 이제 행상인이야.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플라톤의 책을 껴안고 소파에 앉아 스펀지에게 말을 건넸다. 스펀지는 마루에 펼쳐둔 빨래 건조대 위에서 거의 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자전거 와플 가게야. 이제는 그게 나의 파리르야. 이제는 그게 나의 파리르. 보잘것없지만 자유로운. 그날 밤 꿈속에서 아테네 학당에 나타난 사람은 플라톤이 아니라 그 작은 꼬마였다. 그 아이는 까맣고 깊은 눈동자로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따분해. 그 순간 나는 뭔가 깨달았다고 느끼고는 행복해했지만 아침에 깨어나니 그게 뭐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나는 조금 다른 와플 재료를 만들고 있었다. 건포도를 물에 불려 달지 않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 반죽에 섞었다. 꼬마가 활짝 웃으며 맛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1시간쯤 뒤 자전거 와플 가게에 양철둥이 든 바구니와 보온병, 아이스박스를 싣고 파란 쪽대문을 열었다. 몇 발짝 걸으면 사거리로 나가는 골목 입구. 담벼락에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제 내 꿈에도 등장한 꼬마. 나는 당연하다는 듯 그의 옆에 서서 자전거를 세우고 분주히 장사 준비를 했다. 꼬마는 하등 불필요도 없다는 얼굴로 내 쪽 풍경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내 가게를 스쳐 지나쳤다. 나는 매우 바쁜 장사꾼인 양 와플을 만들기 시작했다. 건포도 와플이야. 먹어볼래? 꼬마는 내 손에 들린 와플과 내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자선을 베푸는 사업가처럼 와플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수상쩍은 눈으로 한참 와플을 노려본 후에야 한 입 베어 물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꼬마의 반응을 살폈다. 그러나 나이 와플 선생님께서는 오늘도 냉정하게 무언의 판정을 내렸다. 한 입 베어 먹은 와플을 돌려준 것이다. 꼬마의 이빨 자국이 난 건포도 와플을 쳐다보며 나는 거의 울 뻔했다. 나는 꼬마에게 따지듯 물었다. 이게 그렇게 맛이 없니? 그러자 꼬마는 당연한 걸 묻는다는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였다. 저만치 걸어가던 한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되돌아와 내 자전거 앞에 섰다. 버튼이 하나 달린 비틀즈풍의 검은 양복을 입고 크로스백을 맨 젊은 남자였다. 하나 주세요. 말하자면 첫 손님이다.
그런데 기쁘기는커녕 짜증이 났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바구니에 꽂아둔 깃발을 거칠게 낚아챈 다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아직 개업 안 했어요. 네? 남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데이트 신청했다가 퇴짜라도 맞은 얼굴. 지금 피드백이 들어와서요. 대답하면서 내 눈은 마치 태양계의 자연현상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꼬마에게로 옮겨졌다. 꼬마는 이제 자기는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바닥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뭐가 들어와요? 남자가 물었다. 슬쩍 보니 그는 걸즈노뿐 아니라 얼굴도 폴 맥카트니와 많이 닮아 보였다. 리콜 같은 거 말이에요. 아.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발길을 옮겼다. 굉장히 민망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듯 종종 걸음을 치면서. 꼬마는 남자의 뒷모습을 집요하리만치 쳐다보더니 이윽고 쌀쌀맞게 뇌까렸다. 저런 엉덩이는 질색이야. 나는 조금도 웃지 않았다. 이제 장사 따위에도 관심이 없어졌다.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 건방진 꼬마에게 맛있어 죽겠다는 말을 듣는 일만이 대수롭지 않은 모든 일들 중 가장 대수로운 일이 되어버렸다. 꼬마는 내가 자기 말에 웃어주지 않아서인지 아주 약간 주눅든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줌마는 좋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달라는 사람도 없는 와플을 만들기 위해 버너에 불을 붙이고 팬을 올려놓았다. 내 눈치를 살피던 꼬마가 슬쩍 말을 바꾸었다. 언니는 좋으냐고. 뭘? 마지못해 대답하자 꼬마는 눈에 띌 정도로 기뻐했다.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손톱만하게 멀어진 남자의 뒷모습을 가리키며 재차 묻는 것이었다. 저런 엉덩이. 몰라, 엉덩이 따위. 기껏 찾아온 손님을 쫓아놓고 뭐라는 거야. 꼬마가 이죽거렸다. 어제 네가 내 꿈에 나왔어. 정말? 꼬마는 좋아서 팔짝 뛰었다. 언니 내 이름도 모르잖아. 이름 같은 거 상관없어. 나는 여전히 뾰루퉁해서 중얼거렸다. 난 모르는 사람 꿈은 안 꾸는데.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난 발레 선생 꿈만 꿔. 아주 못된 년이야. 꼬마가 허공을 노려보며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못된 년이라고? 그래, 못된 년. 악마 같은 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꼬마는 여전히 허공 어디엔가 서 있을 발레 선생의 홀로그램을 노려보며 이글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미운 사람이 있었던가. 나는 잠시 생각해보았다. 살면서 얄밉다 싶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만한 사람은 딱히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꼬마를 응시했다. 가는 몸에 비해 조금 크다 싶은 머리, 통통하고 아이다운 볼, 노란색 니코보코와 연두색 티셔츠에 가냘픈 어깨에는 옷차림과 썩 잘 어울리는 녹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 꼬마에게는 그런 옷차림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분명 조금도 예쁘지 않은데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면 그 아름다운 눈에서 묘한 광채가 일면서 이 아이 말고는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잿빛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을 한참 바라보다 따분해진 사람이 무지갯빛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발레 선생이 왜 미워? 꼬마는 아직도 미지의 홀로그램을 노려보고 있었다. 날 미워하니까 아주 나쁜 년이야. 널 미워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약간 심통스럽게 물었다. 내 와플을 2번이나 매몰차게 거절한 꼬마라면 발레 선생도 뭔가 섭섭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자 꼬마는 꿈에서 깬 듯 놀라서는 멍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널 미워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반복했다. 천만에 내가 파드브레를 너무 잘하니까 질투하는 거야. 그녀는 나이고 뭐고 상관없이 질투를 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년이야. 꼬마는 험악하게 읊어댔다. 좀 더 말해봐. 나는 달궈진 펜에 반죽을 흘려넣으면서 성의 없이 물었다. 내 몸에는 아라베스크 같은 동작이 태어날 때부터 입력되어 있어. 기초 동작 따위 배울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한마디 했지. 지루해 라고 그랬더니 그년이 플루엔이 룰루베를 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난 그런 바보 같은 동작은 할 수가 없어서 신나게 피루에트를 해보였지. 그랬더니 내 발을 찰싹 때리면서 그렇게 배우기 싫으면 나오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발레가 싫은 게 아니라 네가 싫다고 했지. 그래? 그럼 안 나가면 되잖아. 나는 와플펜을 뒤집으며 말했다. 안 나가면 엄마도 혼나.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꼬마는 슬픈 듯이 뒤돌아섰다. 가려고? 내가 물었다. 꼬마는 대답하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예, 내일도 올 거니? 꼬마는 돌아보지 않은 채 출근길 사람들 틈에 섞여 사라졌다. 나는 그 아이가 남긴 긴 여운을 바라보다가 약간 타버린 건포도 와플을 먹기 시작했다. 한 숙녀가 가던 길을 멈춰서더니 수목시계를 쳐다보고는 내 자전거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정말이지 숙녀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여자였다. 유행이 약간 지난 회색 정장 슈트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얼굴은 작고 어딘지 조금 야채처럼 보였다. 와플 파는 거죠? 네, 하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정말 와플을 팔고 싶지가 않았다. 오늘은 안 팔아요. 미안합니다. 숙녀는 당황한 얼굴로 내 손에 들린 와플과 우물거리는 내 입을 잠시 응시하고는 황망히 걸어갔다. 약간 미안해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최초의 손님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망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내게 한 가지 남은 파리르는 와플이다. 이건 내게 극복해야 할 숙명의 과제다. 어쩌면 플라톤에게 있어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스승이듯 그 꼬마는 내게 그런 존재인지도 모른다. 비록 그 꼬마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재료들을 훑어보았다. 밀가루, 버터, 우유, 계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감자. 특별히 감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 바싹 마른 꼬마, 발레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아이가 때이른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살찌지 않는 감자로 달장게 만들면 꼬마가 좋아하지 않을까? 껍질째 찐 감자를 으깬 다음 소금, 우유, 밀가루 약간을 섞는다. 이때 감자는 푹 익히지 말고 반쯤 익도록 쪄내야 한다. 버터를 바른 와플팬에 반죽을 떠넣어 굽는다. 구워진 와플을 반으로 잘라 마요네즈를 살짝 바른다. 맛있어. 감자 와플은 고소하고 철학적인 맛이 난다. 오랜 방황 끝에 도달한 고원 같은 맛. 다음 날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장사 준비를 했다. 장사 준비라고는 하지만 반죽은 달랑 와플과 감자 와플과 건포도 와플 1인분씩. 나의 유일한 손님을 위해. 하지만 꼬마는 오지 않았다. 출근 시간이 되자 꼬약꼬약 사람들이 지나갔다. 오늘도 장사 안 합니까? 폴 맥카트니 또 왔어. 나는 혹시 꼬마가 오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골목 끝을 흘끗 본 다음 마지못해 대답했다. 뭐 드릴까요? 와플, 커피도 주시고요. 오늘 폴 맥카트니는 푸른색 셔츠에 파란 넥타이, 회색 정장 쪽이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어제처럼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마에 난 신입사원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과 같은 차림새였다. 얼마죠? 아직 와플이 구워지고 있는데 그는 벌써 지갑을 꺼내들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구워진 와플에 크림과 잼을 바른 다음 종이로 감싸 건네주고는 그동안 내내 지갑을 벌린 채 내 입만 바라보고 있는 폴 맥카트니에게 이번에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건네주며 말했다. 그냥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네? 실은 아직 개점 전이라서요. 아직 오픈한 거 아니세요? 네. 오픈 전에 시식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식 오픈하면 또 찾아주세요. 정식 오픈이란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는 배낭 주머니에 넣어둔 깃발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깃발을 이 바구니에 꽂아둘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정식 오픈도 안 한 가게에서 실례를 했네요. 말 끝에 그는 와플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나는 무심코 그의 표정을 살폈다. 헉! 와, 정말 맛있어요. 커피 맛도 훌륭해요. 그가 감탄하며 외쳤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했다. 폴 맥카트니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어제 왔던 야채처럼 생긴 숙녀가 지나쳐갔다. 나는 한가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값이었는지 숙녀는 고린한 얼굴을 해가지고 서둘러 내 가게 앞을 지나는 것이었다. 이윽고 출근하는 셀러리맨들의 발길이 끊기고 골목은 조용해졌다. 그동안 골목 끝 대류변 쪽을 수십 번은 흘끗거린 것 같다.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물건을 치우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뭐야? 꼬마였다. 왔구나. 그거 뭐냐고. 꼬마는 감자 반죽에 담긴 은색 찬압을 가리켰다. 찬압은 나무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이거 감자와플 반죽이야. 감자와플? 꼬마의 커다란 눈이 초신성처럼 반짝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바구니 안에 챙겨넣었던 도구들을 다시 꺼내 버너에 불을 붙이고 와플팬을 올렸다. 꼬마는 내가 브러쉬로 팬에 버터를 바르고 반죽을 부어넣는 것을 골똘하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반대쪽을 굽기 위해 와플팬을 뒤집자 꼬마는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우리는 서로 무슨 콘테스트에 출연한 라이벌처럼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전이면 의뢰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드디어 구워진 뜨끈뜨끈한 감자 와플에 마요네즈가 발라지자 꼬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내밀었다. 종이로 감싼 와플을 손에 들고 꼬마는 욕심껏 입을 벌려 뜨거운 와플을 베어 물었다. 아, 뜨거워. 나는 뜨거움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먹는 즐거움에 빠져있는 꼬마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맛이 어때? 내 목소리는 다소 경직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꼬마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겠다는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모기 소리만 하게 말했다. 아, 끝내줘. 나는 꼬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꼬마는 내 손을 쥐었다. 그리고는 쑥스러워 딴청을 피우다가 나란히 담벼락에 기대섰다. 발레 선생님은 죽었니? 내가 물었다. 아니. 꼬마가 종이 냅킨을 떨어뜨리고는 발로 밟으며 대답했다. 저런, 안 됐구나. 빨리 죽어주면 좋을 텐데.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꼬마가 내 여벌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전혀. 세상에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 아주 많거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럼 인간 쓰레기들이 널려있지. 꼬마는 종이 냅킨을 발로 짓이기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사람을 미워하는 아이는 못된 아이랬어. 특히 선생님이라면 더더욱. 너희 엄마는 무척 좋은 분이지만 세상 물정을 좀 모르시는 것 같다. 세상에는 쓰레기 같은 선생님도 아주 많은데 쓰레기 같은 신부님, 쓰레기 같은 목사님,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쓰레기 같은 사장님,
아주 다양한 쓰레기가 있지. 꼬마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만 누가 인간 쓰레기인지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지만. 꼬마는 다시 의미심장한 얼굴이 되었다. 같이 기도해 줄까? 나는 짓궂은 목소리로 음험하게 물었다. 뭘? 꼬마의 볼이 발길하게 상기되었다. 뜨거운 감자와플 때문이겠지. 발레 선생 빨리 죽으라고.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영화 세팅이 두 사기꾼처럼. 다음 날 나는 정식으로 자전거 와플 가게를 오픈했다. 깃발 옆에 메뉴판을 만들어 꽂았다. 메뉴가 제법 많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와플 종류가 3개, 일명 대표 메뉴인 자전거 와플, 건포도 와플, 감자 와플. 음료수는 커피뿐이지만 메뉴판은 마분지의 알록달록한 크레용으로 칠해 눈에 잘 띄도록 빨래 집게로 바구니에 꽂아두었다. 창고에서 찾아낸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어 틀었다. 어젯밤 크레이지 리듬을 녹음해둔 테이프다. 이로써 웬만한 카페라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갖춰진 셈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저주의 꼬마 여신이 내 옆에 서서 감자 와플을 우적대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또 찾아왔다. 폴 맥카트니. 오픈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뭐 드릴까요? 감자 와플? 뭐죠? 감자로 만든 건가? 메뉴판을 훑어본 그가 물었다. 네, 감자로 만들어 고소해요. 고민되네. 오늘은 그냥 와플 주세요. 커피랑. 그는 와플과 커피를 건네받고 열심히 먹으면서 출근길을 서둘렀다. 아마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다 먹어치울 생각이겠지. 야채 같은 숙녀도 나타났다. 그녀는 오늘도 작은 여우처럼 머뭇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자전거 와플 가게가 그녀의 출근길에 상념 하나를 더 얹어주고 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가 더 망설이지 않도록 큰 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땐 죄송했어요. 이젠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숙녀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저 아이가 먹는 건 뭐죠? 감자 와플이에요. 제가 개발했는데 단 걸 싫어하시면 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숙녀는 감자 와플과 커피를 들고 멀어져 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맛이 어떤지 내일이라도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 음악 뭐야? 감자 와플을 다 먹은 꼬마가 버버리 체크 무늬의 점퍼 스커트에 손을 툭툭 털면서 물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야. 마이너 스윙이라고 장고 라인 하르트라는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지. 그는 집시였어. 집시가 뭔데? 꼬마가 보온병의 커피를 종이컵에 따르며 물었다. 옛날에 유럽에는 동양에서 건너온 곳으로 알려진 집시들이 있었어.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었지. 포장마차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추면서 먹고 살았어. 멋진데? 꼬마는 담벼락에 기댄 채 커피를 홀짝이며 감탄했다. 넌 학교 안 가니? 나도 집시처럼 살았으면. 꼬마는 커피잔을 나무 의자에 내려놓고 장고 라인 하르트르의 크레이지한 기타 리듬에 맞춰 말도 안 되는 발레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어벙한 동작에 나는 깔깔 웃어댔다. 그러나 잠시 후 아이의 스텝은 점차 복잡해지고 급기야 현란한 기교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꼬마 여신은 신내린 무당처럼 빙글빙글 돌며 매혹적인 춤을 추었다. 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빠져들었다. 꼬마의 몸짓에는 나비가 보였다. 꼬마의 몸짓에는 집시가 보였다. 꼬마의 몸짓에는 진정한 파리르가 보였다. 춤은 이 아이만의 특별한 그 무엇이었다. 아이의 아름다운 눈동자처럼 그 몸짓은 하나의 의미였다.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져서 집시의 기타 소리와 꼬마 집시의 춤에 취해
행인의 발길이 끊긴 어중간한 아침 골목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틀린 것이다. 나에게 오늘 이 아침은 특별한 나만의 인생이다. 세상에 그 어떤 이가 나의 초라한 자전거와 불가게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경탄하고 즐길 수 있겠는가? 세상에 그 어떤 이가 나의 초라한 자전거 와플 가게에 찾아온 이 아름답고 이색적인 꼬마 집시의 춤을 이해하고 경탄하고 즐길 수 있겠는가? 나는 아이의 파리르를 발견한 것이다. 사람은 선한 것을 사랑함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선한 것을 찾고 싶기에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사랑이 깃들어 있기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파리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선이 없는 것들 뿐이다. 편견은 선을 억제한다. 불행히도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더욱이 내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틀린 것이다. 그는 틀린 것이다. 나는 분홍신을 신은 소녀처럼 영원한 춤을 추는 꼬마의 반짝이는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팔과 취한 듯한 눈과 가볍게 움직이는 발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은 벅차올랐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나와 꼬마는 재플린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춤은 계속되고 음악도 계속되고 웃음도 계속되어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존재감이 텅 빈 골목을 햇살처럼 채워갔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향연이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